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입니다. 제 소원은 서울로 상경해서 멋지게 독립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제 머릿속에 없고 그 이후의 기억부터가 제 유년 시절인데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전 할머니, 엄마 그리고 오빠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는 서울로 대학을 가서 졸업 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 집은 옛날부터 산속 깊은 곳에 산장을 운영하고 또 근처 채취가 허락된 산에서 산나물이며 여러 약초들을 캐서 내다 파는 일로 먹고 삽니다. 산장의 위치가 주소에도 잘 나오는 외지고 깊은 산골짜기라서 예전엔 장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인가 이렇게 조용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의 산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예전보단 우리 집 산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어떨 땐 소녀가장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바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엄마는 어려서부터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엄마, 산나물 캐러 나가는 거 내가 해왔으면 장에 내다 파는 건 언니나 오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언니는 내일 모레가 중간고사고 오빠는 셈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장에 물건 팔라고 내보냈다가 파는 건 둘째치고 집도 못 들어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넌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그래도 사람들 상대로 흥정하고 셈 정도는 할 줄 아는데 그럼 누가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야겠니? 나도 텔레비전 보고 싶고 만화책도 읽고 싶다고요. 토요일 종일 나물 캐다 왔으면 일요일엔 좀 놀게 해줘야죠. 아유 시끄러워. 사람은 누구나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하는 법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 엄만 산장 손님 바다에서 정신 없으니까 참말 말고 얼른 장에 가서 나물 캔 거 팔아와. 그렇게 어려서부터 엄마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용돈도 없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어린 전 그렇게 주말도 없이 산에 가서 나물 캐고 약초 캐고 또 캐온 것을 장에 가서 내다 팔고 집에 있을 땐 또 이런저런 산장 일을 돕느라 거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여사였죠. 왜 집안에서 막내인 저만 부려먹느냐고요? 저도 그게 늘 이상하고 억울한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엄마에게 토로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언니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해야 하고 오빠는 모자라니 뭘 시킬 위인이 되지 못한다. 네, 저희 오빠가 어려서부터 약간 지능이 모자라고 키도 작고 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오빠도 읍내에 있는 특수학교를 다녔어요. 일반 학교는 다니다 적응을 못해서 중간에 관뒀지만 엄만 차까지 사서 오빠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그런 반면 전 중학교를 졸업하곤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특별히 제가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꼴등하는 성적도 아니었답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늘 중간 이상은 유지하는 성적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할 즈음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예, 너 중학교 졸업했으니 고등학교는 좀 천천히 다니거나 집에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 엄마, 누가 고등학교를 부러 천천히 다녀요. 그리고 안 그래도 하기 힘든 공부를 어떻게 집에서 해? 우리 집이 집에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사흘이 멀다고 산장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집에서 무슨 공부야. 그리고 나 학교 다니는 거 좋아요.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게 해줘요, 네? 언니가 서울에 대학 간다고 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니? 게다가 네 오빠 치료비며 요즘은 네 할머니 치료비까지. 아휴, 산장에 손님이 가뜩이나 없는데 엄마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다. 제대로 끼고 살 수 있는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까지 꼭 이기적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겠어? 아유, 아유, 내 팔자. 이놈의 박복한 년의 팔자. 아휴, 하긴 남편 복 없는 년들이 꼭 자식 복까지 없다더니만 내 팔자가 딱 그 짝이라니까. 아유.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뜻대로 서울 명문대에 갔잖아요. 그래서 걔가 뭐 효녀니? 1년을 가야 제대로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냉랭하고 청없는 애가 네 언니다. 나한테 제대로 된 자식이라곤 솔직히 너 하나야. 네 오빠는 알다시피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손길이 필요한 애고. 그런데 너라도 엄마 생각 좀 해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절 다그치는데 전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또 할머니까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이상하게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 컨트롤 되는 게 집안에 저밖에 없어서 전 하는 수 없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말로는 집에서 교육방송 들으며 공부하고 나중에 검정고시 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는데 아휴, 말이 쉽지. 이것저것 집안일과 산장일 등에 치여 살다 보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날이 공부하는 담을 쌓고 하루 종일 산에서 약초 캐고 그것을 장에다가 내다 팔고 되려 전문 10만이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나날이었죠. 아니 산장댁은 막내딸을 왜 학교도 안 보내고 벌써 저리 일로만 부려먹어? 생때같이 어린애를 벌써 약초 캐러 산에 보내고 할머니 병수발 들라고 고등학교도 안 보냈다면서. 아유, 나중에 막내딸한테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참나, 남일에 뭔 관심이 그리 많아요. 우리 막내딸은 날 때부터 효녀라 그럴 일 없으니 쓸데없는 걱정이랑 붙들어 매세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공부 안 한다고요. 우리 막내는요. 제가 잘 아는데 애초에 공부에 그다지 흥미도 적성도 없는 애라 제가 불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산으로 들로 쏘댕기게 놔두는 건데 그 뭔 잔소리들이 그리 많으실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왜 멀쩡한 애를 학교 안 보내는 거냐고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저희 엄마 이렇게 청산유수로 대거리하며 절 생각하는 척하는 분이셨죠. 저 역시 늘 엄마의 진심에 관해선 의문이 많았답니다. 막내딸 하면서도 엄마 과연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왜 날 오빠나 언니처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만 일을 제일 많이 시키고 학교는 보내주지 않는 걸까? 가끔 산에 약초나 나무를 캐러 나가면 어르신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여러 명일 땐 몸에 달려있는 5개의 손가락과 같아서 똑같이 소중하긴 하지만 소중함의 정도까지 똑같은 건 아니라는 말씀들을 덜어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몸의 일부인이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그 중에 아픈 손가락은 따로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이요. 제가 생각할 때 엄마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은 아마 분명 오빠일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몸도 약하고 지능도 모자라서 어려서부터 늘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받기 일쑤고
일반 학교는 적응을 못해서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10살이 넘을 때까지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해서 일일이 할머니나 엄마 혹은 제가 떠먹여줘야 끼니도 챙기는 오빠였으니까요. 언니는 워낙에 공부를 잘해서 산골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마을에서 나른 입지전적인 존재였죠. 해서 엄마에겐 언니는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한 손가락일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늘 마음이 답답하고 좀 슬퍼지는 것이 사실이었죠. 제일 쓸모없는 손가락? 그건 아닐 듯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는 일꾼 같은 존재가 어려서부터 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소중하고 아픈 손가락? 그건 절대 저일 리가 없었죠. 아기 때 사진들만 봐도 제 사진은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빠나 언니는 돌사진도 있고 서너 살 배기 때의 사진들도 있고 한데 유독 제 사진만 아주 어린 시절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는 겁니다. 가끔 이게 야속해서 물어볼라 치면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아기 때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집에 없었지 뭐니. 그리고 아빠 돌아가신 충격으로 엄마가 한동안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서 네 아기 사진 찍고 뭐 그럴 잠을 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딱히 더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히 엄마는 어려서부터 절 대하는 태도와 언니와 오빠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손을 나란히 잡고 언니와 저 이렇게 세 모녀가 읍내에 놀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 엄마가 언니와 저에게 예쁜 옷과 신발을 사주겠다고 해서 언니나 저나 잔뜩 신이 나 있었죠. 어린 마음에 읍내로 가는 길 내내 들썩들썩 저도 모르게 엉덩이 춤을 추게 되더군요. 그때 당시에 읍내에 새로 오픈한 어린이 옷 매장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 읍내라 해봐야 서울에 비하면 택도 없이 촌스럽고 조그만 곳이었지만 그래도 산골에서 나고 자란 댁에 읍내 구경은 올 때마다 신기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죠. 게다가 새로 오픈한 어린이 옷 매장은 시골답지 않고 예쁘고 좋은 옷들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가게에 있는 옷들이 시골 구석에서 구경하기 힘든 옷들이야. 내가 힘들어도 철마다 발품받아 서울 동대문이나 백화점 가서 직접 떼어놓은 옷들이라고. 저번에 군수 사모님 있지? 그 댁 사모님도 아이들 옷은 서울 따로 안 가고 여기서 사면 되겠다고 애들 옷 한 보따리 사갔잖아. 보니까 애들 옷이라도 예쁘고 고급진 게 많네요. 그런데 그만큼 가격도 비싸네 뭐. 아니, 질이 좋고 이쁜데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리 애들이라도 금방금방 큰다고 싼 옷만 입히면 커서도 꼭 싼 옷만 입는 팔자 된다니까. 여자애들은 특히나 이쁜 거 입히고 귀하게 키워야 커서도 대우받고 사는 거야. 응? 두고 봐라. 내 말이 진짠가 아닌가? 뭔가 들을수록 아리송한 옷가게 남주인의 말을 들으며 엄마는 언니 옷을 열심히 고르시더군요. 언니의 원피스를 사고 바지를 사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레이스 양말도 사고 반짝이는 보석 장식이 박힌 분홍색 에나멜 구두도 사고 전체 차례가 오길 한참을 기다렸지만 계산을 마칠 때까지 제 옷은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겁니다. 엄마, 언니 옷만 살 거예요? 제 옷은 언제 골라줄 건데요? 아니, 얘 좀 봐.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네 옷까지 이렇게 비싼 곳에서 턱턱 사 입히니? 그리고 생각해봐. 한철만 지나면 언니는 옷들이 다 작아져서 어차피 네가 다 입을 텐데.
네 옷까지 비싼 걸로 새 옷으로 사는 건 낭비 같지 않아? 넌 동생이라 어차피 언니 옷들이 낡기도 전에 네가 다 물려받을 거라서 엄마가 프로 언니 것만 많이 고른 거야. 너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엄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능한 것도 같은 말로 어린 절 설득시키며 그날 읍내에 나가 제 선물은 하나도 사주시질 않더군요. 어린 마음에 너무 서운해서 입이 뾰루퉁 나와 있자 오는 길에 솜사탕 하나를 사준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지금도 솜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 오빠나 언니를 어디 대동하고 절 데리고 간 엄마가 언니나 오빠에겐 장난감이나 학용품 아니면 예쁜 옷 같은 좋은 선물들을 사주면서 저에겐 언제나 선심 쓰듯 사주던 솜사탕. 솜사탕은 달고 입에 들어오자마자 스르르 녹으면서 맛있는 음식이 분명한데 제 기억 속의 솜사탕은 어찌된 일인지 별로 달지가 않아요. 입에 단 음식을 넣었다고 마음까지 달아지는 것은 아니란 걸 어린 시절에 전 좀 일찍 깨우쳤던 듯 합니다. 오빠, 언니와 저에 대한 엄마의 차별의 기억은 비단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생선 한 토막을 구워도 제일 꼬리 부분은 나. 고기 반찬을 해도 제일 적은 몫의 양을 먹게 되는 건 저였죠. 이런 일들로 서러움이 많았던 저에게 따뜻한 다독임을 주시는 분이 한 명 있으셨는데 바로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엄마에게 이런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널 낳고 얼마 안가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도 힘들어 그렇다는 말로 절 달래셨습니다. 장에 나가면 돌아오는 길에 엄마와 언니에겐 비밀로 하고 제게만 예쁜 머리방울을 사다 주시던 분. 그런 분이 우리 할머니셨어요. 며느리에게 얹혀 사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돈이 많을 리 만무한데도 할머니는 그렇게 작은 선물이나마 집안에서 절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최근 치매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평소에도 제가 지어드리는 밥과 반찬을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시면서부턴 무슨 기벽처럼 제가 차려준 식사가 아니면 드시질 않는 할머니셨죠. 어머니, 이 멀쩡한 밥을 왜 드시질 않아요? 고추장 감자찌개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막내가 끓인 김치찌개 가져와. 난 악독한 니년이 끓인 감자찌개 먹기 싫다. 니년이 만든 음식엔 니년을 닮아 꼭 먹으면 죽을 독이 들어있을 것 같다. 꼴도 보기 싫으니 막내한테 내가 먹을 밥상 차려오라고 해. 평소엔 엄마 사이가 특별하게 나쁜 분도 아니셨는데 치매기가 오면선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한테 악담을 퍼붓는 할머니셨습니다. 게다가 식사는 제가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면 드시질 않아서 저도 엄마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죠. 그런 와중에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많이 부족해서 솔직히 오빠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전 평생 오빠가 결혼 같은 건 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정도 집을 비운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아가씨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 아가씨가 오빠의 아내라면서 저한테 새언니로 깍듯하게 모시라고 하더군요. 생뚱맞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건 제 입장에서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고 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원체 집안일에 치이는 제 입장에서 일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야 완전히 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시간이 얼마 안 가 알게 됐죠. 새언니라는 사람은 또 한 명의 상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묘한 말로 절 달래는 듯 하면서 이를 부려먹었다면
새언니는 대놓고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서 불평까지 많은 좀 양심이 없는 캐릭터랄까요? 아니 아가씨, 주말에 산장 예약이 풀인데 아직 룸 청소 안 해놨어요? 이불이랑 시트도 빨아놔야 하고 바닥 청소도 해야죠. 전 금요일부터 산에 들어가 약초 캐고 버섯까지 따느라 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장에 나가서 캐온 것들 내다 팔아야 하는데 산장 청소는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이봐요 아가씨, 전 오빠 케어만으로도 힘든 사람인데 산장 청소까지 저한테 하란 거예요? 얘 며느라 왜 이리 시끄럽니? 막내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길래 소란이야? 아니 어머님, 아가씨가 글쎄 산장 청소를 저한테 다 하라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전 그이 데리고 오늘 직업교육도 갔다 와야 하는데. 얘 막내야, 너희 새언니 오빠 보필하느라 힘든 거 알면서 왜 그리 넌 이해심이 없니? 산장 청소 싹 맞춰놓고 오늘은 장에 나갈 생각해라. 어차피 오전엔 장에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청소부터 마치고 장에 나가. 그리고 장에 가기 전에 저녁 식사도 좀 준비해놓고 나가요. 어차피 할머님 식사 아가씨가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김에 저희 먹을 것까지 해놓고 가면 좋잖아요. 오빠가 요 며칠 전부터 수제비 먹고 싶다는데 그거 해놓고 가면 좋고요. 그리고 멸치 육수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요. 제가 비린 거를 못 먹는데 아가씨는 육수를 너무 진하게 내리시더라고요. 툭하면 일을 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물론 먹는 입맛은 또 까다로워서 계란 후라이 하나 본인이 안 하면서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잔소리는 또 심한 새언니였습니다. 사사건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제가 엄마에게 야단 맞는 일을 만들기 좋아했고요. 그런 일로 기분이 상해 대들기라도 할라치면 또 엄마의 묻지마 방어가 시작되었죠. 얘 막내야, 넌 왜 툭하면 새언니한테 퍼르장머리 없이 대드는 거냐? 새언니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막말로 오빠가 새언니 아니면 누구한테 장가를 들었겠어? 새언니는 우리 집의 은인 같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네가 예예 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저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엄마였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의사표현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는 오빠라서 아예 틀린 말씀도 아니었기에 전 그때마다 잠자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서 소리 소문 없이 가출해버리자 그렇게 결심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의 발목을 잡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네, 치매에 걸려 온정신이 아닌 할머니였죠. 아이고 우리 막내야, 왜 이제야 집에 들어왔니? 오늘도 산에서 약초 많이 캐왔어? 다음번에 산에 가면 100년 묵은 산삼을 꼭 캐어와라. 100년 묵은 산삼을 먹으면 이 주글주글한 할매 얼굴이 20살 새색시 얼굴 마냥 펴지고 안 낫는 병이 없이 싹 다 나아서 건강해진다는구나. 완전히 어린아기가 되어서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리고 제가 만든 음식이 아니면 끼니도 거의 먹지 않고 남기는 할머니라서 이런 할머니를 두고 제가 집을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구박댕이, 서름댕이인 절 어려서부터 그래도 유일하게 따뜻하게 품어준 분이 할머니셔서 그런 할머니를 내팽개치고 제가 제 살 길만 찾아 훌쩍 떠나버린다는 일이 그렇게 쉽게 마음먹어지지가 않더군요. 해서 한날은 이런 결심을 했더랍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지키자.
할머니만 소천하시면 그땐 내 마음대로 내 살 길 찾아 떠나버리자. 그런데요.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치매 기운은 악화 일로를 걸었고 엄마와 새언니의 만행은 점점 도를 지나치는 수준에 이르기 시작했어요. 한날은 제가 여름 내 산에서 캔 약초와 산더덕을 장에 내다 팔고 온 돈을 은행에 맡기려고 보니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는 겁니다. 시골 장터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요. 보통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산에서 캐온 물건들을 내다 팔러 갈 땐 전대를 차고 다녔고 은행에 들리지 못하고 오는 날엔 제 전대 안에 현금이 제법 들어있을 때가 많았죠. 엄마, 전대 안에 둔 현금들이 몽땅 없어졌는데 엄마가 혹시 치우셨어요? 은행에 가야 하니까 치워놓으신 거면 주세요. 그거 내가 가져다 썼는데요? 뭐라고요? 아니, 전대 돈을 왜 새언니가 가져다 써요? 막내야, 새언니가 시집 오면서 뭐 제대로 예물 같은 것도 못 해줘서 내가 그 돈으로 팔찌 하나 사서 끼라고 했다. 아유, 그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니. 아니, 깜빡할 일이 따로 있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장에서 약초 캐다 파는 돈은 그거 내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돈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의논 한마디 안 하고 그걸 홀랑 빼다 써요? 그리고 이게 어디 한두 번이야? 저번에도 전대에 넣어둔 돈 빼다가 새언니 옷 사고 화장품 사고 툭하면 엄마 개모임 펑크 났다고 메꾸는 데 쓰고 내가 무슨 이 집 하녀야 뭐야. 아니 처저 폐응망덕한 게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네가 네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기로 했어 뭘 했어. 그 나이 먹도록 네가 겨우 할 줄 아는 게 산에 들어가 도라지 캐는 것 말고 뭐 더 있니? 너도 언니처럼 공부를 잘해서 봐라. 내가 왜 너 학교 안 보냈겠니? 그니까요 어머님. 아가씨가 말하는 게 좀 재수가 없네요. 아가씨, 공부도 공부머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개나 소나 대학 가겠다고 설치니까 지금 나락골이 이 모양인 거예요. 아가씨는 아가씨 잘하는 일을 하세요. 아가씨 별명이 듣자 하니까 산도라지를 기막히게 잘 깨서 도라지 처녀라면서요?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재능이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열심히 산에 가서 도라지나 캐세요. 듣자 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되도 않게 여기저기 쇼핑이나 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누군 쇼핑할 줄도 몰라서 옷도 안 사고 구두도 안 사고 하는 것 같아요? 얘 막내야. 넌 어릴 때부터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아서 어차피 옷이니 구두니 예쁜 것들이 잘 어울리지도 않았어.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아 시끄럽고 얼른 가서 어제 캐온 도라지나 팔아와. 그거 다 팔아오기 전까진 너한테 라면 한 그릇 아깝다. 알아들었니? 할머니가 정정하실 땐 그나마 엄마가 저런 비상식적인 말을 할 때 무슨 경우 없는 소리냐며 제 편을 들어주는 어른이라도 집안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치매 환자가 되고부터 집안에 제 방패막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인가 엄마의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험악해지고 정말 계모 아닌가 싶게 행동하는 때가 많아지더군요. 전 더 대거리 하려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인 것 같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장에 나가 도라지를 파는 일도 전혀 내키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마음껏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더덕도 캐고 도라지도 캐는 산골짜기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펑펑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갑갑하고 서러울 때 전 산속에 들어와 막 소리도 지르고 울다가 내려가는 것이 버릇이었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설움을 발산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절 부르는 겁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이런 깊은 산골짜기에 누가 있을까?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웬 아저씨 한 명이 발을 다쳐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한눈에도 통증이 심해 보여서 당장 아저씨에게 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부축해드리면 걸을 수는 있겠어요? 119라도 부르면 좋을 상황이었지만 워낙 깊은 산골짜기라 휴대폰도 제대로 터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아저씨의 상태를 보니 발이 퉁퉁 붓긴 했는데 금이 가거나 골절이 간 건 아니어서 다행히 제가 부축해드리면 산을 내려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더군요. 아저씨는 제게 동행하며 하산해 줄 것을 부탁했고 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아저씨를 부축하고 산을 내려가려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입산 도우미 경험이 몇 번 있긴 했지만 부상이 있는 성인 남성을 아가씨인 제가 부축하고 내려가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머리부터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해서 전 모자도 벗고 쓰고 있던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아저씨를 부축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모자를 벗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던 아저씨가 갑자기 오열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고 영문을 짐작하기 힘들었어요. 멀쩡하던 아저씨가 왜 갑자기 흐느끼는 건지 뭘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통곡에 가까운 오열을 쏟아내는 건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겁도 살짝 나려고 할 때쯤 아저씨가 입을 떼시더군요. 미영아, 내 딸 미영이, 너 미영이가 맞지?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딸 미영이, 네가 살아있었다니 정말 하늘이 무심하시진 않구나. 아휴. 그러면서 절 덥석 끌어왔는데 전 일단 그런 아저씨를 밀쳐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절 딸이라고 끌어안고 펑펑 울어대니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저씨 말을 믿지 않은 제게 아저씨는 등산복 상의를 헤집고 목걸이를 꺼내 펜던트 안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전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서 저 역시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엔요, 도플갱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어린 시절의 저, 그리고 아저씨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있더군요. 저와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는 바로 제 엄마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어린 시절의 제 사진, 6살 무렵의 사진도 집에는 있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불과 1, 2년 전의 사진이니 그 사진 속 아이가 저라는 건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아저씨와 아빠와 전 하산을 잠시 멈추고 그동안에 살아온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으시며 특히 분노하셨죠. 그리고 아빠에게 전해들은 과거의 내막들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한동안 얼어붙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그동안 저에게 행했던 모든 만행들이 한 아다리로 이해가 되는 그런 과거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아빠는 엄마와 절 데리고 이곳 강원도 산골짜기로 피서를 왔답니다.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즐겁게 놀던 중 어린 제가 혼자 부모님 품을 이탈해서 사라졌대요. 알고 보니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고를 당한 건데 아이가 떨어진 건 확실한데 도무지 제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가 절벽으로 떨어진 건 확실한데 그 어디에서도 너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 떨어져서 다쳤다면 네 울음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잘못되었다면 네 사체라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니
정말 귀신이 코칼 노릇이었다. 경찰이 총동원돼서 이 일대를 수습했는데도 끝내 널 찾을 수 없었어. 그렇게 행방불명된 절 찾지 못하고 엄만 속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빤 얘기를 나누다 문득 제가 배낭 한가득 메고 있는 도라지를 보시고 물으시더군요. 가방 속에 뭘 그리 잔뜩 들고 메고 다니냐고요. 전 제가 산에서 캔 도라지고 이걸 장에 내다 팔아오지 않으면 라면 한 그릇 없다고 쏘아붙인 엄마. 아니, 그 여자의 얘기도 자세히 들려드렸죠. 아빤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자면서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산장으로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아빠와 함께 산장으로 돌아가는 길, 참 기분이 복잡해졌습니다. 집 근처에 갔는데 한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소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전 새삼 새로울 일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저희 엄마, 아니, 그 여자는 제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가거나 장에 물건을 팔러 갔을 때를 골라 불어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이 허다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제가 흔적을 보고 고기 구워 먹었냐 물어보면 시치미를 떼기 일쑤였고요. 그런 추잡하고 치사한 거짓말은 오빠에 의해 늘 제게 발각되었죠. 해맑은 오빠는 제가 뭘 물어보면 늘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주는 집안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새언니와 엄마 그리고 오빠 셋이서 화로에 쇠고기를 지글지글 구워 먹고 있더군요.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제가 차려주는 식사를 먹기 위해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구석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고요. 보니까 한우 1등급 소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보나마나 며칠 전 제 전대에서 훔친 돈으로 몰래 사온 소고기임이 분명했죠. 아니, 넌 도라지 장에 가서 팔기 전엔 라면 한 그릇도 없다니까. 뻔뻔하게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니? 왜요? 저 몰래 소고기 구워 먹다 걸려서 살해라도 드셨어요? 아니 아가씨, 우리가 무슨 죄 졌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 소고기 먹는데 살해가 왜 걸려요? 이 극악무도한 유괴범아, 내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벌어온 돈으로 사먹는 그 소고기, 당신이 속세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인 줄 알아. 이 막대 먹은 마귀알면 같은 여편네야. 아유. 분기탱천한 아빠가 소고기를 구워 먹는 밥상을 순식간에 들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숯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화로를 들어 엄마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가까스로 막았고요. 도라지 팔아오기 전엔 라면 한 그릇 없다고? 이 악독한 여편네 같으니 내 딸이 캔 고사리 내가 샀다. 내가 저 바구니 한가득 든 고사리 1억에 샀다고. 아니, 당신 정체가 뭐길래 대체 아까부터 우리 막내한테 내 딸 하는 거야? 산장 손님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행패 부리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줄 알아. 당장 나가. 못돼 처먹은 여편네가 머리까지 멍청하구만. 22년 전에 내 딸 훔쳐다 부려먹을 각오로 몰래 집에서 키운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자세한 건 경찰 조사 나와보면 다 밝혀질 일이니까 시치미 뗄 생각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아빤 분을 참지 못하고 소고기를 굽던 집게로 엄마를, 아니 그 여자의 등짝을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평소에 툭하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얄미운 소리를 해대던 새언니는 어느새 뒷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영문 모르는 천진한 얼굴을 하고 구경하고 있는 것은 할머니와 오빠였고요. 그렇게 제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혹시나 모를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제가 설득해서 아빠와 전 유전자 검사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빠와 제가 친자임이 확실하다고 나왔고요. 경찰 조사 결과 22년 전 벼랑에 떨어진 절 유기해 간 것이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의 범행임이 밝혀졌죠. 절 유기한 시점에 그 여자의 남편이 죽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해서 제가 크는 동안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죽은 것이라 거짓말한 것이었더군요. 그 여자는 벼랑에 떨어진 절 주워다 한동안 산골짜기 깊은 동굴에서 몰래 키우다 사건이 잠잠해지고선 산장에 데려다 키운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에게까지 절 고아원에서 입양해 왔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지적으로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도 기능에 딸리는 장애아라서 장차 절 키워서 산장 일도 부려먹고 평생 아들 도우미로 살게 할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세연이라는 여자도 엄마가 어디 인력 소개서를 통해 알게 된 여자인 모양인데 빚이 엄청났던 세연이의 부채를 해결해주고 거의 사오다시피 오빠의 아내로 데려온 것이더군요. 제 얘기를 세연이에게도 하면서 평생 일꾼으로 살 애가 집에 한 명 있으니 평생 오빠의 아내로만 살아주면 생활하는 것도 걱정 없게 해주고 미래엔 상장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세연이를 꼬신 모양이더라고요. 검찰에 뒤늦게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엄만 유기와 감금,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받아 10년이 훨씬 넘는 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세연이라는 사람 역시 엄마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닉한 죄로 1년이 넘는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아빠, 제게는 없는 존재라 여겼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생기고 보니 참 살맛 나는 인생이 제게도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 언제나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 제게 실현된 겁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는 무척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 절 그렇게 황망하게 잃어버리고 실종 신고를 하고 수색 작전을 아무리 벌여도 절 찾지 못해서 집안 분위기는 거의 풍비박산이 났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도 뒤늦게 어렵게 임신이 되어서 절 낳았던 엄만 유달리 저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애지중지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니 충격이 크셨던 거죠. 그렇게 절 잃어버린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소병이 나서 엄만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실종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내와 딸을 잃은 아빤 한동안 술에만 의지해서 폐인 같은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술로 시작해서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그렇게 하루 종일 술만 먹다 보니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와서 한동안 병원 신세도 오래 지셨다고 해요. 그러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쳐나가겠다는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업에만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지금은 규모가 크게 확장이 되어서 아빤 많은 재산을 축적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던 중 엄마의 기일을 맞아 산소에 다녀오시다가 문득 그 옛날 절 잃어버린 강원도의 산골짜기가 생각났고 충동적으로 그 산골 근처를 등산했다가 사고를 당하시고 기적처럼 절 만나신 거였습니다. 엄마 산소에 가기 전날 묘한 예지몽 비슷한 것을 아빠가 꾸셨다고 합니다. 평소 아빠 꿈에 잘 나타나지 않는 엄마인데 그날따라 화사한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엄마가 아빠 꿈에 선연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여보, 우리 미영이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봐요. 멀지 않은 데야. 미영이 잃어버린 그곳에 우리 미영이가 그대로 있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어도 저와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품고 계셨던 아빤 그런 마음 때문에 꾸게 된 그냥 개꿈이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평소 꿈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 엄마인데 그날따라 아빠 꿈에 나타났던 모습이 하도 생생하고 기분이 이상해서 그 옛날 절 잃어버린 산골짜기 근처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홀로 사무치는 마음으로 등산을 하시다가 낙상을 하면서 발목을 다치시고 산속에서 발악하던 절 발견하신 거였죠. 첫눈에 절 보고 아빤 이상한 예감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천류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긴 하다면서 제가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긴가민가 하기엔 제 얼굴이 돌아가신 엄마 얼굴과 너무나 똑같은 붕어빵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유독 엄마 얼굴을 많이 닮았던 전 어디 가면 붕어빵 모녀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빛바랜 흑백 사진이어도 죽은 아내와 도플갱어 수준으로 똑같이 생긴 20대 처녀를 본 순간 자기 딸이라는 확신을 가지셨던 거죠. 아빤 그간 제가 산장집에 유괴되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고생만 하며 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엄청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빠의 집은 서울의 한남동, 그 중에서도 아주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한 2층 단독저택이더군요.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계셨어요. 아빠의 집에, 아니 우리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전 새삼 아빠의 지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제 방이라곤 제대로 없이 낡은 산장의 창고방 비슷한 곳에서 쪽잠을 자던 저였는데 널찍하고 온갖 비싼 가구와 드레스룸 전용 욕실까지 달린 제 방을 가지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아니 솔직히 날아갈 것처럼 황홀했답니다. 아빠, 나란 아이는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살 팔자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운명이 바뀌고 사는 게 달라지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렇기도 할 테지. 그렇지만 네가 아빠 딸이고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원래 너에게 정해진 운명이었단다. 저 못된 유괴범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널 지켜주었더라면, 그동안 네가 하지 않아도 될 혹독한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그저 너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속상할 따름이다. 지금부터라도 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아라. 네가 행복하게 꿈꾸는 걸 누리면서 사는 게 남은 아빠 여생의 목표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는 아빠를 전 꼭 끌어안아 드렸답니다. 참, 생모가 감옥에 잡혀가 버려서 산장에 혼자 남은 오빤 제가 아빠에게 잘 말씀드려서 시설이 아주 훌륭한 장애인 돌봄 센터로 들어가 살게 해주었습니다. 오빠의 생모, 그 유괴범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동안 몸이 불편한 오빠가 지낼 거처를 살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유괴범의 아들이긴 했지만 오빤 제 엄마의 범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할머니 역시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역시 아빠에게 잘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엔 그 범죄자의 식구들을 챙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일이라 노발대발 하시던 아빠도 유일하게 집안에서 절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챙겨주던 사람이 할머니란 얘기를 들으시곤 할머니 역시 평판이 좋은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악연으로 얽힌 인연이긴 하나 오빠 할머니의 거처를 정리해주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전 최근에 고등학교 검정시험을 무사히 치렀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저의 바람을 듣고 아빤 과목별로 몸값이 비싼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다달이 수업료가 비싼 입시 학원에도 다니면서 전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20대 중반이 훌쩍 넘어 대학에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늦가기 대학생 신세를 면할 수 없겠죠. 그래도 뒤늦게라도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서 전 정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전 한약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산저산 강원도의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약촉해던 때의 감각과 본능이 있어서인지 평소 이런 천연약재에 관해 흥미가 많았거든요. 대학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약품으로 개발하고 대규모로 사업적으로 판매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빠를 닮아서 벌써부터 사업가의 수완이 남다른 것 같다며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며칠 전엔 엄마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하도 어린 시절의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 사고 이후 전 기억상실 비슷한 것에 걸려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유년 시절 내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엄마 얼굴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백지 상태입니다. 아빠를 비롯해서 주변 친척분들이 절 보시곤 세상에 살아생전 네 어미를 그대로 보는 것 같구나 하시며 사람을 복사기로 찍어낼 수 있다면 엄마를 찍어낸 게 아마 저일 거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으며 나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엄마란 사람이었겠구나 어슴풀에 그런 짐작만을 할 뿐이었죠. 엄마 산소에 절을 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많이 해드리고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이젠 아빠 걱정, 제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편한 곳에 가서 행복하게 쉬세요. 아빠를 제가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아빠 건강도 잘 챙기고 남은 여생 외롭지 않게 옆에서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저랑 아빠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엄마 옆에 가서 우리 세 식구 다시 행복하게 만나요. 다음 생에도 한 식구로 만나서 그땐 부디 헤어지지 말고 세 식구가 재미나게 오순도순 같이 살아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엄마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빠가 옆에서 엄청 또 우시는 겁니다. 그런 아빠를 달래드리고 평소 엄마가 좋아하셨다는 커피와 과자 그리고 예쁜 안개 꽃다발을 엄마 무덤 앞에 놔드리고 아빠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노을이 참 예쁘더군요. 제게 노을이란 한때 서글프고 쓸쓸한 하루의 마지막 풍경이었는데 지금 아빠 손을 잡고 엄마 묘소를 걸어 내려오며 보는 노을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세상이 아름다워져서겠죠. 제 곁을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아빠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힘들고 괴로워도 인생은 버티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순간이 괴롭고 슬퍼도 여러분들 모두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파이팅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